우원식 국회의장은 특검법에 대한 여야의 추가 협의를 위해 내일 본회의를 열지 않고 15일로 일정을 연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서울 가락시장을 찾아 물가를 점검하고 당정 협의회를 통해 경제 성장 전략을 논의하는 등 민생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12.3 비상계엄이 잘못된 수단이었다며 국민께 사과하고 당 쇄신 차원에서 당명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치현장 바깥의 시각으로 정치권 핵심 이슈를 풀어보는 정치 외전. 여당은 2차 특검과 통일교 특검 처리에 나섰고 국민의힘은 공천뇌물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특검으로 맞붙은 여야 대치가 어떻게 전개될지 살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7일 수요일 국회 라이브 6 시작하겠습니다. 방금 들어온 소식입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여야 원내대표단과 회동 결과 추가적인 의견 조율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내일 본회의를 열지 않기로 했습니다. 우 의장은 입장문을 내고 여당 신임 원내대표 선출을 앞둔 상황과 대통령의 외교 순방 일정 등을 고려해서 본회의 소집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신 민주당 원내대표 선출 이후 여야 회동을 다시 열어서 오는 15일 특검법과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차 종합특검법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서 여당 주도로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전체 회의에선 야당 간사 선임 문제와 22대 국회 후반기 법사위원장 자리를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습니다. 김희연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2차 종합특검법 처리를 위한 속도전에 나섰습니다. 법사위에 상정된 2차 종합특검법에 대한 안건조정위원회를 신청한 겁니다. 안건조정위에서 의결된 법안은 소위에서 통과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별도의 법안 심사 소위 없이 전체 회의에서 바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안건조정위는 민주당 3명, 국민의힘 2명, 조국혁신당 1명으로 구성됐고 4명 이상의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합니다. 국민의힘은 일방적인 법안 처리를 위해 국회법을 악용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내란과 김건희, 최혜병 등 3대 특검이 최선을 다했지만 일부 미진한 부분이 있어 신속하게 2차 종합특검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장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2차 특검 필요합니까? 그 3대 특검에서 많은 노력을 했고 또 일정 부분 성과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새로운 의혹들이 많이 드러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과 또 시간이 부족으로 수사하지 못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진상을 밝혀야 된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략적 특검보다는 통일교 특검이 우선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민주당의 정략적 이 특검 3법 이런 거 연장할 게 아니라 지금 해야 될 거는 통일교 특검도 통일교 특검의 핵심은 뭐냐? 전재수 장관 거 그거 통보하지 않은 거 명백한 직무유기 아닙니까? 민중기 특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밖에 여야는 야당 간사 선임 문제를 두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국민의힘은 법사위의 정상적 운영을 위해 내정된 나경원 의원을 야당 간사로 선임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여당과 조국혁신당은 통일교 의혹과 관련된 나 의원은 법사위를 떠나야 한다고 반대했습니다. 또 후반기 법사위원장 자리를 놓고도 국민의힘은 견제와 균형의 차원에서 야당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여당은 의석수 배분과 원구성에 따라 여당이 맡아 책임 정치를 해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국회방송 김희연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경제와 민생 챙기기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가락시장을 방문해 농산물 물가를 점검하고 당정 협의회를 열어 지속적인 경제 성장책을 위한 구체적 전략을 논의했습니다. 이승재 기자입니다. 민주당 지도부가 오늘 가락시장에서 새해 첫 현장 최고위를 열었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최고위가 열리기 전 사과 경매장을 방문해 쓰레기를 치우고 사과 배달을 하는 등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정 대표는 유통구조를 좀 더 효율화해 상인과 소비자 모두 이익이 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함께 농수산물 유통 구조를 개선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유통 구조를 좀 더 효율성 있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생각을 그런 고민도 하게 되었고 농림부랑 이 부분도 머리를 맞대고 더 고민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올해 경제 성장 전략을 논의하기 위한 당정 협의도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한정혜 정책위의장은 경제 대도약을 위한 과감하고 구체적인 성장 전략 마련을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생활물가 안정을 위해서는 수급관리, 할인 지원 등 단기 대응과 함께 공동 영농 확산, 스마트팜 선도지구 조성 등 농업 생산성 향상을 통한 근본적인 물가 안정 방안도 모색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또 잠재 성장률 반등을 위해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기본 계획을 조속히 마련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당정은 방산과학, K컬처 등 신성장 산업 육성 방안을 마련하고 석유화학과 철강 산업의 사업 재편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 국내 주식 투자자들의 장기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지방 주도 성장을 위한 논의도 있었습니다. 지방 아리백 산단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정부에 요청한 민주당은 국토 균형 발전 전략인 5극 3특 성장을 위한 메가특구 특별법을 조속히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방송 이승지입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지난 12.3 비상계엄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며 국민께 사과했습니다. 장 대표가 비상계엄에 대해 명확하게 사과 의사를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장 대표는 당명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동길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당 쇄신안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장 대표는 지난 12.3 비상계엄은 상황에 맞지 않는 잘못된 수단이었다며 국민께 큰 혼란과 불편을 드렸다고 사과했습니다. 다시 과거로 돌아가 국민과 당원들께 상처를 드리는 일을 반복하지 않겠다고도 했습니다. 국정 운영의 한 축이었던 여당으로서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한 책임이 큽니다. 그 책임을 무겁게 통감하고 이 점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립니다. 당 쇄신 방안으로는 청년 중심 정당과 전문가 중심의 네트워크 정당, 그리고 국민공감연대 등 3대 축을 제시했습니다.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청년 의무 공천제를 도입하고 전문가들의 집단 지성이 당의 정책 개발을 이끄는 새로운 플랫폼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약자와 세대, 정책, 정치 연대를 아우르는 국민공감연대로 국민의 신뢰를 확실하게 회복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기는 변화 3대 축은 국민의 힘을 진정한 정책 정당으로 바꾸는 정책 개발의 핵심 기지가 될 것입니다. 장 대표는 당의 가치와 방향을 재정립하고 전 당원의 뜻을 물어 당명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방침도 밝혔습니다. 한편 국민의힘은 오늘 민주당 공천 뇌물수수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을 제출했습니다. 특검은 국민의힘이 특검 후보자 2명을 추천하면 그중에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고 수사기간은 최장 170일로 했습니다. 국회방송 김동길입니다. 이슈픽 서한한 개건 기자와 함께 윤리위원장 인선과 이에 따른 당내 갈등이 다시 불거지고 있는 국민의힘 이야기부터 나눠보겠습니다. 서한한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국민의힘이 어제 중앙윤리위원장에 사이버 안보 전문가로 알려진 윤민우 가천대 교수를 선출하면서 이른바 그 당원 게시판 의혹 심의를 본격화를 했습니다. 그동안 이 관례상 법조인이 맡아왔었던 그 위원장 자리였는데 정보기관의 자문위원 출신의 외부 인사를 영입하게 된 구체적인 배경, 이거 어떻게 좀 해석할 수 있을까요? 네, 국민의힘 이 앞선 리포트에서 보셨지만 오늘 이 장동혁 대표가 비상계엄은 잘못된 수단이라고 사과를 했지만 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언급하지도 않았고 이 절연에 대해서도 전혀 언급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 이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장 인선만 놓고 보면 개혁 의지가 있는 거냐라는 이 부분이 국민의힘 안팎에서 읽히는 그런 우려입니다. 이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어제 이 회의를 열고 국정원과 이 국군 방첩사령부 자문위원을 지냈던 사이버 전문가
윤민호 교수를 이 신임위원장으로 호선을 했습니다. 윤 위원장은요, 이 평소에 중국의 국내 여론 조작 의혹을 심도 있게 연구해온 인물로 이 통상 말씀하신 것처럼 법조인이 윤리위원장을 맡았던 선례를 깨고 이 중책을 맡게 됐습니다. 이 한동훈 전 대표 가족 명의의 게시글을 이 조직적인 여론 조작으로 규정하려는 지도부의 의지가 반영된 게 아니냐, 이런 여론의 분석이 나오는 부분인데요. 당 지도부는 이 디지털 증거와 IP 분석이 핵심인 이번 사안의 특성상 수사기법에 정통한 외부 전문가가 필요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윤 위원장은 과거 기고문에서 김건희 여사를 옹호하는 발언을 한 사실도 알려지면서 이 중립성보다는 이 친윤계 코드 인사가 한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로 인선 과정에서 이 윤리위원 명단이 사전에 유출되면서 후보자 3명이 자진 사퇴하는 등 이 시장부터 내용을 겪고 있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지도부 이 윤 위원장 임명을 밀어붙이면서 이 당원 게시판 의혹을 엄중한 해당 행위로 다루겠다는 방침을 확고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은 결과적으로 이번 인사는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이 징계 절차를 최대한 빠르게 마무리 짓겠다라는 그런 의도로 풀이가 되는데, 특히 그 징계 타깃이 된 친한계 내부에선 이번 인선을 두고서 어떤 구체적인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까? 네, 이번 인선을 두고 이 비주류와 또 친한계 사이에서는 강한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오세훈 서울시장은 특정인을 겨냥한 표적 징계는 당의 미래를 망치는 행위다라고 비판을 했고요. 안철수 의원 역시 사이버 전문가를 이 윤리위원장에 앉힌 것은 당내 민주주의를 감시와 통제 영역으로 끌어들인 것이라면서 즉각적인 인선 철회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또 친한계는 이 윤 위원장이 과거 김건희 여사를 향해서 이 용비어천가 수준의 옹호를 했던 전력을 문제 삼으면서 이 공정성을 원천적으로 상실했다라고 이렇게 맹비판하고 있는데요. 이 김종혁 전 최고위원은 이 JMS 변호인 논란이 있는 위원까지 포함된 윤리위원회가 누구를 심판하겠다는 것이냐라면서 인적 구성의 도덕적인 결함을 정면으로 파고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배현진 의원을 비롯한 이 친한계 의원들 중 일부는 이번 인선이 의원총회 보고조차 생략된 밀실 인사라며 이 의원들이 모여있는 카톡방에 당 지도부의 해명과 의총 소집을 강력하게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에 대해서 장동혁 대표, 이 당의 기강을 잡기 위한 정당한 권한 행사라면서 물러서지 않고 있습니다. 때문에 야권 내 이 강대강 충돌 피하기 어렵다라는 전망이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민주당 내에서는 공천원금 수수 의혹으로 지금 내부 분위기가 좀 시끌시끌한 그런 상황인데, 정청래 대표가 이것은 시스템의 그 에러가 아닌 휴먼 에러다라면서 개인의 일탈임을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이런 발언이 나오게 된 그 배경과 또 계기, 당내 기류는 좀 어떤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정청래 대표의 이 휴먼 에러 발언은요, 이번 사태가 결국 민주당 전체의 공천 시스템의 붕괴가 아니라 특정 개인의 문제임을 분명히 하려는 그런 의도의 발언으로 풀이가 됩니다. 지도부는 이번 의혹이 당 전체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 김 전 원내대표를 전수조사 대상에서 제외하며 선을 긋는 그런 모양새를 보이고 있는데요. 당 지도부는 이 김 전 원내대표가 이 원내수장에서 책임을 지고 이렇게 사퇴를 이미 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징계나 조사는 이 경찰의 수사 결과를 지켜보자는 그런 신중론이 조금 더 우세한 상황입니다. 이 조승래 사무총장 역시 지난 주말에 이 개별 인사의 일탈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고려하지 않는다며 이 시스템에 대한 불신으로 확산되는 것을 경계하는 그런 스탠스를 보여줬는데요.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 당 지도부가 관련 정황이 이 김현지 당시 당대표 비서관 등 윗선 연루 의혹까지 불통이 튀는 것을 우려해서 이 지금 수준에서 사건을 축소하려 하는 게 아니냐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연일 터져나오는 새로운 추가 폭로로 인해서 당의 도덕성에 치명상을 입었다는 내부의 불만 역시 여전히 팽배한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그 최근에 이 공천 헌금 의혹이 두 갈래로 좀 확장이 되면서 파장이 더 커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좀 설명을 들어보고 싶고, 박지원, 박주민 의원 등 당내 그 중진들조차도 김병기 전 원내대표가 자진 탈당하는 게 좀 필요하다, 이렇게 목소리를 내고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셨던 두 갈래를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김병기 전 원내대표를 둘러싼 의혹, 현재 크게 두 갈래로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 전 원내대표가 전직 구의원 2명으로부터 1,000만 원과 2,000만 원, 총 3,000만 원을 받았다가 5달 있다가 돌려줬다라는 그런 폭로와 강선 의원이 1억 원을 받은 사실을 김 전 원내대표가 당시 알면서도 이를 제대로 조치하지 않고 오히려 1억 원을 준 인물을 오히려 되레 단수 추천해줬다라는 부분이 이 의혹의 핵심 지점입니다. 친명계의 핵심으로 꼽히는 인사 중에 하나,
바로 이 김 전 원내대표지만 당내에서 이 선당 후사의 목소리가 크게 나오는 배경이기도 합니다. 당의 원로인 박지원 의원은 이 억울하더라도 선당 후사의 길을 가야 한다면서 김 전 원내대표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자진 탈당을 권유했다, 이렇게 라디오 인터뷰에서 밝히기도 했는데요. 박주민 의원도 이 소장파 그룹을 대표하는 이 박주민 의원, 공천 과정의 정당성을 훼손한 사안인 만큼 이 수사기관의 판단이 나오기 전에 결단이 필요하다라면서 자진 사퇴의 필요성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박지원 의원은 정청래 대표를 향해서도 잔인한 리더십으로 조직을 살려야 한다며 이 지도부의 강력한 결단을 촉구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김 전 원내대표 평당원으로서 이 당내에서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이런 탈당 요구에 대해서 완강하게 거부 의사를 밝힌 상황이라 이런 의견들과의 정면 충돌이 예상이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당 지도부 일단 징계 절차를 최대한 늦추며 이 여론의 추이를 지켜보자, 그런 입장이지만요. 지방선거를 5개월여 앞둔 상황에서 여론이 악화될 경우엔 강제 출당 조치를 검토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전망도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슈픽은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원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오늘 국민투표법 개정 간담회를 열고 국회가 법 개정에 조속히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를 바탕으로 단계적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는 뜻도 거듭 밝혔습니다. 김지수 기자가 전합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개헌의 기본 절차인 국민투표법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국가 안위에 관한 주요 정책이나 헌법 개정안에 대해 국민들의 찬반을 묻는 국민투표법에는 사전투표제도와 재외국민 투표권 보장, 18세로 조정된 선거권 연령 등이 반영돼 있지 않습니다. 대통령과 국회의원 그리고 지자체장을 뽑는 공직선거법은 지난 2012년 개정돼 사전투표제 등이 도입됐지만 국민투표법은 1987년 이후 개정을 하지 않아 규정 자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4년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 행사를 제한하는 국민투표법 제14조 1항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 10년 넘게 국회가 법 개정에 나서지 않아 당장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 할 경우 사전투표가 불가능해 과반 득표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국민투표법은 개정되지 않고 있고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결정 당시의 법률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부끄러운 일입니다. 우 의장은 국민투표법을 개정하고 단계적 개헌에 착수해야 한다는 뜻도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저는 작년 재헌절 때 경축사를 포함해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합의 가능한 것만 하자, 그리고 단계적으로 하자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했고, 여야가 5.18 정신이나 비상계엄에 대한 국회 승인권, 지역 균형 발전 중 합의가 가능한 부분부터 헌법에 명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 의장은 간담회 내용을 바탕으로 법 개정에 힘을 보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와 함께 소관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가 관련 논의에 조속히 착수해 국민투표법 개정에 대한 결론을 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국회방송 김지수입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오늘 법안 심사 소위와 전체 회의를 잇따라 열고 아동수당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현재 8세 미만인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2030년까지 13세 미만으로 매년 1살씩 점차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올해에 한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수도권 또는 인구 감소 지역에 거주하는 수급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매월 최대 2만 원 더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코스피가 장중 사상 처음으로 4,600선을 돌파한 것을 환영하며 제도 개혁으로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를 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서 새해 들어 나흘째 최고치 랠리가 이어지면서 대한민국 경제 성장에 대한 국민 기대가 커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민주당은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뼈대로 한 3차 상법 개정을 추진하고 기업이 쌓아둔 현금이 주주 환원과 투자로 이어지도록 해서 지속 가능한 상승 흐름을 만들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권의 현금 살포 정책 등 방만한 국정 운영으로 고환율이 장기화되면서 외환 시장 불안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 조영술 대변인은 12월 말 기준 우리나라 외환 보유액이 전월보다 26억 달러 줄어든 4,280억 5천만 달러로
IMF 외환 위기가 있었던 1997년 12월 이후 가장 큰 감소폭을 기록했다고 우려했습니다. 특히 IMF가 우리나라의 적정 외환 보유액을 6,800억 달러로 권고하고 있다면서 정부의 근본적인 재정 기조 전환 없이는 문제 해결이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국회 도서관이 김진표 전 국회의장의 구슬집 발간을 기념해 증정식을 개최했습니다. 국회의장단 구슬 총선은 대한민국 의정사 흐름을 체계적으로 기록한 것으로 이번 구슬집에는 김 전 의장의 의정 활동과 국회 운영에 대한 제언 등이 담겼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김 전 의장의 구슬집이 개인의 회고를 넘어서 대한민국 정책의 역사라며 정치인들에게 귀감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1월 7일 강아랑이 전해주는 정치권의 뜨거운 말말말 강아랑의 정치랑입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 엄마 아빠 찬스입니다. 이해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번엔 자녀 의혹이 터졌습니다. 이 후보자는 2021년 5월에 세 아들이 각각 4,300만 원씩 총 1억 2,900만 원의 증여세를 납부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2021년은 장남이 30살, 차남이 28살, 삼남이 24살에 불과했습니다. 세 아들 모두 직장도 다니기 전이었습니다. 증여세 원천이 혹시 엄마 찬스였습니까? 야권에선 이 후보자 자녀들이 부모 찬스로 지나친 혜택을 받은 게 아니냐며 인사청문회 일정 협의에 들어가기 전부터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는 모습입니다. 국민의힘에서 이 후보자 스스로 거취를 결단해야 한다면서 자진 사퇴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후보자 측은 증여세 의혹에 대해선 세금을 완납했다는 해명과 함께 장남의 아빠 찬스 논문 의혹에 대해선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는데요. 그러면서 인사청문회에서 해명하겠다며 자진 사퇴에 대해선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이 후보자의 계속된 의혹에 대해서 여당에선 대통령 고유의 인사권인 만큼 존중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에선 반대 입장을 강조하며 첨예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성과 사과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하고 낮은 자세로 임하고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철학에 자기가 잘 맞추겠다 하는 부분을 어필을 하면 넘지 않을까 이런 생각. 국민의힘에서 5번인가 공천을 했대요. 근데 5번 공천할 때는 그러면 왜 가만히 있었느냐. 아니 근데 이혼 후보자의 방어 가운데 설득력 있는 방어가 있습니까? 대통령이 어떤 취지를 가지고 이 정도라면 의도적으로 사전 검증을 전혀 안 한 것 아닌가라는, 저희 당에서 몇 번 공천을 받은 사람 국무위원 될 때 검증 안 합니까? 국회에서 몇 선을 했다는 것과 정부의 국무위원 의식이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일단 청와대에선 이 후보자에 대한 기류에 변함이 없음을 밝히며 인사청문회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인데요. 잇따라 터지는 의혹에도 불구하고 적극 재정을 강조하며 공개 행보를 이어나가고 있는 이 후보자. 이라는 모습으로 논란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되고 있죠. 늦어지는 인사청문회 일정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의 두 번째 주제는 구원투수는입니다. 김병기 전 원내대표가 사퇴하면서 치러지게 되는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보궐선거가 4명의 경쟁 구도로 확정됐습니다. 민주당은 원내대표 보궐선거 후보 등록을 마감한 결과 한병도, 진성준, 박정, 백혜련 의원까지 4명이 최종 등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여당은 당정청이 세계 집단이 단일한 목소리를 내야 됩니다. 원팀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제가 그걸 실제 설계도 해봤고 잘할 수 있을 거라는 자신감에 근거해서 출마했습니다. 비상한 각오와 결의를 이끌어낼 강직한 원내 대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녀 임기인 4개월만 수행하고 깨끗하게 물러나겠다. 이기 원내대표의 역할이 내란 종식을 빨리 하고 그리고 지방선거를 이기는 거였거든요. 당이 혼란을 수습하는 게 또 필요하죠. 제가 소리 없이 강합니다.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당내 비리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예외 없이 적용하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은 해명이 아니라 방향을 바로잡고 혁신해야 할 시점입니다. 김병기 전 원내대표의 비위 의혹으로 치러지는 보궐선거인 만큼 4 후보 모두
당의 안정과 수습을 핵심 키워드로 내세우고 있는 가운데 김 의원의 거취를 두고는 선당 후사해야 한다는 의견과 12일에 열리는 당 윤리심판원 회의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론으로 나뉘면서 온도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원내대표 보궐선거는 권리당원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투표와 의원 투표가 합산돼서 발표가 되는데요. 네 후보 모두 국회의원 경력이 3선으로 같고 비교적 개파색이었다는 게 특징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번 원내대표 보궐선거는 민주당이 지방선거 국면을 앞두고 어느 방향으로 나아갈지를 보여주는 시험대란 점에서 중요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위기 속에서 민주당을 구할 구원투수는 누가 될까요? 지금까지 강아랑의 정치랑이었습니다. 네, 정치 현장에서 한 걸음 떨어져 보다 객관적이고 분석적인 시선으로 정치권 쟁점을 들여다봅니다. 정치외전 홍익표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혜진 전 국민의힘 의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네, 두 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오늘 법사위가 2차 종합특검법과 통일교 특검법을 심사했습니다. 여당은 내일 본회의 처리를 시도를 했었고 또 국민의힘은 강행 시 필리버스터를 예고했었는데요. 결국 내일 본회의는 무산이 됐고 또 오는 15일에 본회의가 열릴 예정입니다. 그때까지 법사위의 충돌과 15일 본회의 상황, 특검법과 민생 법안 처리가 아마도 이제 시도가 될 것 같은데 이날에 대한 15일의 본회의 상황 좀 미리 전망을 해 보겠습니다. 네, 홍익표 의원님부터 들어볼까요? 예. 일단은 그 내일 본회의 처리가 쉽지 않았던 것은요. 물론 여야 간의 합의가 안 이루어졌던 것도 제일 크지만 더 나아가서 근본적으로 지금 민주당 원내 지도부가 지금 공백 상태지 않습니까? 예. 김병기 원내대표가 사퇴하면서 그런 측면에서 현재 이견이 있는 특검법에 대한 합의가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의장께서도 15일 본회의로 연기한 것은 새로운 지도부, 그 민주당의 원내 지도부가 11일 날 선출되고 그 이후에 약간의 협상 과정을 거쳐서 쟁점을 좀 해소하면 15일 날 그 본회의 처리가 가능하지 않겠냐라는 원론적인 어떤 입장을 내신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일단 다행이다 보고요. 이제야말로 정말 국회의 여야가 정치력을 좀 발휘할 때입니다. 통일교 특검조차도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하고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하는 것은 매우 이것은 부적절하고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양쪽이 조금씩 양보를 해서라도 해야 될 것은 합의 처리하는 게 필요하다. 특히 이 문제에선 전에 여러 차례 제가 말씀드렸지만 통일교 특검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신천지 문제는 경찰 수사가 대통령 지시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민중기 특검에 대해서는 특검에 지금 특검 수사가 얼마 전에 끝났는데 해당 특검을 특검한다는 것도 매우 정치적인 접근이기 때문에 저는 양쪽이 하나씩 한 발씩 물러나서 신천지 문제와 민중기 특검에 대한 특검을 양쪽이 내려놓고 통일교 특검 문제에만 집중해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생각입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통일교 특검에만 집중을 한다면 만약에 이제 그렇게 여야가 이제 합의를 한다면 15일 본회의 상황 그 필리버스터까지는 가지 않게 될까요? 근데 좀 전체적으로 어떤 흐름으로 이어질 것 같습니까? 원래 오늘 민주당이 그 처리를 하려고 생각을 했던 거는 여야 간의 협상은 그냥 생각하지 않고 민주당 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국민의힘에서 필리버스터 하겠다고 예고를 하고 필리버스터 하면은 오늘 처리가 안 되는 거기 때문에 민주당이 뭐 불가피하게 물러설 수밖에 없었고 그만큼 이 두 개 현안에 대한 여야 간의 이 대치가 가파르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의장님도 이 경우에는 본인이 그냥 일방적으로 민주당 그 손만 들어주고 민주당이 요청하는 대로 처리하는데 본인이 본회의를 열어서 해주기는 부담스럽다고 생각을 하셔서 여야 간에 빨리 좀 협의하고 또 합의하라고 이야기하신 건데 그 뜻을 존중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그 종합특검이라고 하는 거는 워낙 이 지방선거용 정략 특검이라고 보기 때문에 우리 당은 이 특검 자체를 반대하는 입장이었고
그다음 통일교 특검은 거기에 신천지 수사를 넣느냐 마느냐 가지고 여야가 또 의견이 엇갈렸는데 15일까지 한 열흘가량 남았기 때문에 뭐 저를 포함해서 야당 입장에서는 종합특검은 아예 그냥 안 했으면 좋겠고 하더라도 정말 여야가 이거는 정말 합의해서 해야 될 사안이고 통일교 특검은 우리 홍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신천지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 직접 지시해서 지금 검경 합수본까지 만들어서 거기서 수사하고 있기 때문에 특검에서 굳이 이중으로 할 이유도 없고 해서 또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나머지 통일교 관련해서만 집중하고 민중기 특검에 대한 수사를 넣을 거냐 말 거냐는 건 여야가 잘 협의해서 둘 다 어쨌든 합의해가지고 15일에는 충돌이 없이 좀 잘 정리가 마무리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새해 들어서 여야 합의로 본회의가 이제 법안이 좀 통과되는 그런 모습들을 국민들이 좀 지켜보는 상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의힘도 오늘 공천 뇌물 의혹 특검법을 이제 발의를 했습니다. 공천 뇌물 또 통일교회 이특검 그리고 대장동 항소 포기 국정조사로 대여 공세를 본격화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당은 개인의 비위다, 개인의 비리라는 그 선긋기의 그런 입장 속에서 김병기 의원을 향한 탈당의 요구도 내부적으로 그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천 뇌물 의혹, 정치권 공방, 현재로서는 좀 그 파장이 어디까지 갈지 예측하기 쉽지는 않은데요. 조 의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 사건은 여야 간의 공방은 그다음 문제인 것 같고 이 사건의 사실관계와 실체적인 측면이 어떻게 전개될는지가 훨씬 더 중요하고 또 초미의 관심사인 것 같아요. 지금 벌써 이제 나타나고 있는 거는 여권 내부의 어떤 갈등, 대립 이 요소로 이게 굴러갈 가능성도 충분히 보이기 때문에 특히 이 사법적으로나 정치적으로 그 막다른 골목에 몰려 있다고 볼 수 있는 김병기 전 원내대표가 거의 뭐 배수진을 친 것 같은 그런 행동을 보이고 있고 지금 드러나고 있는 의혹들을 보면은 김병기 전 원내대표가 알고 있는 또 여러 가지 사실들이나 본인이 한 여러 가지 은행들 또 그와 관련된 여권 내부 청와대 또 여당 내부의 인사들이 지금 대통령과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현지 실장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리고 드러나고 있는 상황들을 보면은 김병기 전 원내대표가 여권 안에서 뭐 공천 심사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일을 할 때 거의 현안을 다룰 때 거의 선을 넘는 그냥 검도가 없이 공개되면 정말 세상에 깜짝 놀랄 그런 일을 좀 마구 그냥 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게 관련된 사람들이 그게 공개됐을 때 굉장한 정치적 타격을 입을 수도 있는 사안으로 지금 흘러가는 느낌이 들어서 이것이 어떻게 흘러가느냐가 이제 뭐 정부 범여권 안에 사실은 굉장히 좀 초미의 관심사인 것 같고 국민이나 우리 야당 입장에서 볼 때는 불거진 사건에 대한 사법적 법적 처리가 중요한데 이미 고소고발도 돼 있어가지고 경찰이 고발인 조사도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근데 이거는 전형적으로 경찰이 수사할 수 없고 특검이 해야 될 사안이거든요. 김병기 전 원내대표부터 해가지고 관련된 분들이 여권의 집권 세력 안에 최고위 권력자들이기 때문에 경찰이 그 객관적으로 수사하기 어렵다는 게 뭐 명확관화하고 또 김병기 의원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지금 얽혀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건 특검을 통해서 규명하고 그다음에 뭐 정치적인 공방은 그 이후에 해도 늦지 않고 우리 야당 입장에서 볼 때는 이런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빨리 사법적으로 정리해야 된다. 또 특검을 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안이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그 사건에 대해서는 여야 공방은 일단 차치하고 실체부터 밝히는 게 본질이다 말씀을 하셨는데 많은 언론들이 1억이 어디로 갔느냐와 그리고 김병기 강선우 의원이 당시 만난 다음 날
김경시 의원이 단수로 공천받은 이 두 가지가 지금 뭐 밝혀내는 게 이 사건의 본질이다 이렇게 많이 이야기들 하는데요. 예,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특검 얘기로 가는 건 너무 시기상조고요. 네. 왜냐하면 특검을 가려면 또 한 달 이상 걸립니다. 아무것도 못 하고요. 지금 당장 급하게 그리고 이게 사안이 그렇게 복잡하지 않거든요. 예. 1억에 대한 녹취록이 있고 그 당시 정황 주고받은 사람들에 대한 뭐 사실 실제로 주고받았는지를 확인하면 되거든요. 대상자들은 한정돼 있기 때문에 네. 이 사람들을 빨리 불러서 조사해서 경찰이 관련된 수사를 좀 마무리해서 1억의 실체가 오고 갔는지 실체적으로 오고 갔는지를 확인하는 것 그리고 그 다음 날 그 서울시 공천관리위원회에서 김경시 의원 그 당시 후보자가 단수 공천되는 과정이 그러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지금 약간 드러난 것은 그 당시에 적극적으로 당초 강선 의원이 자기가 제척돼서 발언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사실관계가 아닌 것으로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다 본인이 직접적으로 단수 공천을 요청했고 공관위원들을 설득한 걸로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예. 그 당내 아마 자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민주당 내.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실체를 밝힌다면 누가 이 김경 그 후보자에 대한 공천 과정에서 주도적으로 개입했고 연관성이 있는지가 좀 밝혀질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것은 지금 이제 김병기 의원에 대한 이제 문제인데 예. 김병기 의원이 그 당내에서 지금 탈당해야 된다 어떤다 하는데 저는 탈당은 약간 좀 책임지지 않는 행동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과거에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그 탈당하고 나면 꼬리자르기란 비판을 그 언론이나 야당에서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당에서는 다급하게 탈당하고 나면 사후에 제명 처리를 했었습니다. 네. 이춘석 의원 케이스가 그랬고 얼마 전에 강성호 의원 케이스도 그랬고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당이 지금 책임지지 않겠다는 의미도 보여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윤리심판원을 통해서 합당한 이 내용을 조사해서 합당한 그 결과를 하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국민 눈높이를 감안해서 어느 수준의 징계를 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윤리심판원의 판단과 지도부의 책임 있는 결정이 뒷받침돼야 되는 것이 그 공당의 책임 있는 거지. 일단 김병기 의원 그 자진 탈당으로 순간에 어떤 논란을 회피하고 모면하자 그게 선당후사로 저렇게 도배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선당 후사의 목소리도 점차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김병기 전 원내대표 자신은 제명이 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자진 탈당은 하지 않겠다 이런. 아니 왜 그러냐면요. 이게 김병기 의원이 탈당하면 바로 제명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게 그 제명을 하더라도 당이 제명을 해야 된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아니면 윤리심판원이 지금 당장은 제명할 근거가 없다면 출당을 윤리심판원이 결정할 수 있거든요. 출당을 하고 그렇게 결정하는 게 맞는 거지. 일단은 본인이 개인적으로 하고 이후에 당 지도부가 따라가는 형태로 징계하는 것은 모양새가 그렇게 좋은 건 아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 또 여러 가지 지금 이제 곤혹스러운 상황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는 이르면 19일로 지금 이해운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전망이 되고 있는데 굉장한 격돌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미 이제 많이 알려진 바와 같이 갑질과 부동산 또 부모 찬스 의혹에 대해서 해당 후보자는 정면 돌파 의지를 이제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19일 한 열흘 정도, 10일 정도 남은 상황인데 인사청문회 역시 좀 전망을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지명되고 나서 거의 매일 이제 새로운 의혹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네. 청문회까지 근 보름 가까이 남았거든요. 열흘 조금 더 남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상황을 보면은 그때쯤 됐을 때 국민의힘에서 통상 이런 상황이 되면은 청문회 자체를 거부하는 입장으로 많이 갔었거든요. 예. 그래서 청문회가 정상적으로 이제 진행될 수 있을까 하는 것도 변수고, 청문회를 하고 난 뒤에 또 청문 보고서 채택 때 그게 또 여야가 합의될 수 있을까? 그리고 지금까지 나온 의혹들 만약에 또 앞으로 또 유사한 의혹들이 또 나온다고 가정하면은. 네. 법적으로야 대통령이 그냥 임명해도 문제는 없지만은 정치적 부담이 상당히 클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무릅쓰고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수 있을지 또 임명을 했을 때
당초에 기대했던 그런 내각에서 네. 그런 역할을 해낼 수 있을지 그런 고민거리가 당 임명한 대통령이나 정부 여당 입장에서 볼 때는 당청의 입장에서 볼 때는 고민거리가 많을 것 같고 이후에는 또 어떤 의혹이 나오느냐도 문제지만은 당청이 지금부터 고민을 해서 어떤 결론으로 수렴해 갈지 그걸 지켜봐야 뭐 19일 청문회가 진행될지 또 그게 뭐 끝에 어떻게 될는지를 알 수 있을 그런 상황 같습니다. 네, 19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청문회 자체가 열릴 그런 상황도 현재로서는 불투명하다고 봐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뭐 현재까지 그 대통령실의 입장이나 민주당 지도부의 어떤 여러 가지 관련 발언들을 종합해 보면 청문회까지는 가겠다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아직 현재까지의 논란을만으로 청문회까지 안 갈 수는 없다. 이게 그 대통령 인사권 존중 차원에서 당의 입장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아직까지 인사청문회 자체가 무산된다고 보진 않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당 안팎의 부담은 좀 상당히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아까 앞서 질문에서도 당이 지금 민주당이 김병기 의원이나 강성원 의원 등등으로 해서 여러 가지 이 논란에 휩싸이면서 당이 어려움이 빠진 것도 적극적으로 이해운 후보자를 방어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어떤 상황적인 요소도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 지금 그 이해운 의원과 후보자와 관련된 내용들이 당초 제일 우려했던 사실 내란 관련된 입장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걸로 돼 있습니다. 꼭 거꾸로 본인이 입장을 확실히 사과하고 관계를 끊음으로 인해서 그 문제는 한 일단락됐다 이렇게 보이는데 지금 새롭게 제기되는 문제가 결국은 이제 그 도덕성 문제, 이 도덕성 문제가 크게 내용 보면 아까 얘기한 대로 부하 직원들에 대한 갑질, 그다음에 국회의원으로서의 특권 문제, 그다음에 이 각종 재산 증식 과정에서의 어떤 부동산 투기나 내부 정보를 이용했다 하는 문제, 그다음에 증여 문제까지도 나오고 있네요. 자식들의 증여세를 어떻게 했는지 하는 문제, 그리고 또 어제 오늘 또 불거진 것은 입시와 관련돼서 아빠 찬스, 엄마 찬스를 쓴 거 아니냐 이런 논란까지 지금 계속 불거지고 있기 때문에 도덕성 문제를 하나하나 본인이 잘 소명하고 해명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이 좀 경계해야 될 것은 야당 시절에 제기했던 문제 의식을 통상적으로 여야가요 늘 그 여야가 바뀌고 나면 야당 시절에 제기했던 문제는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여당이 되면 잊어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것이 도리어 정치적 어떤 그 국민들에게 정치적 무관심이나 정치가 다 똑같은 놈들이야라는 정치적 냉소지를 초래하는 원인도 됐습니다. 그래서 야당 시절에 했던 눈높이가 국민의 눈높이다 저는 생각을 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인사청문회를 철저하게 검증하는 게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명 여부는 그 청문회 여부를 보고 판단하는 것이 맞는 거지 눈높이 자체가 여당 때 다르고 야당 때 다르고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네, 일단 뭐 청문회를 지켜보자는 그런 입장이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틀 동안의 청문회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19일 청문회로 예상되고 있는 이 날도 굉장히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역시 이제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장동혁 대표가 오늘 쇄신안을 발표했습니다. 쇄신안에 어떤 내용을 담을지도 초미의 관심사였는데 당초 계엄에 대한 사과는 들어가 있지 않을 것으로 좀 전망이 돼 있었는데 오늘 뚜껑을 열어보니까 계엄에 대해서 이제 사과를 했습니다. 잘못된 것이었고 국민께 사과한다 이런 입장 발표를 했습니다. 더불어서 당명에 대한 개정, 보수 통합, 또 당심 비율 조정 등이 주요 키워드로 오늘 그 내용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당내 상황이니까 쇄신안 발표 어떻게 보셨는지 먼저 들어볼까요? 우리 당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 그게 또 반영된 여론 이런 것들 감안하고 이 현재 당 체제로 지방선거를 치르면은 희망이 없다. 그래 되면은 당 지도부가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되는 상황이 올 수 있다. 그것도 그거지만은 이 야당이 야당 역할을 못하게 되면은 정권의 일방 독주로 나라가 굉장히 나쁜 쪽으로 갈 수가 있다라는 점 때문에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 당이 변화돼야 되고 과거의 잘못과 단절해야 되고 또 당내에서 화합하고 또 범야권, 범보수 진영 통합을 이뤄내야 된다. 이런 인식은 장 대표가 일찍부터 저는 하고 있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제약 요건 때문에 그걸 행동으로 옮기는데
쉽지 않은 측면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또 주저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고 머뭇거리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고 해서 일각에서는 과연 그럴 생각이 있는 것이냐, 진정성이 있는 것이냐라고 이제 의구심을 나타내기도 할 상황이었는데 그런 걸 감안하면 오늘 이 기자회견 내용은 본인이 파악하고 있는 이런 전국 인식을 정확하게 한번 다시 보여주고 어쨌든 당은 국민 눈높이에 맞춰 가야 되고 쇄신해야 되고 그래가지고 그 민심을 얻어야 지방선거를 해볼 수 있다.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그 시국 인식, 전국 인식을 이제 보여줬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당이 안고 있는 문제가 워낙 좀 뿌리가 깊기 때문에 이거를 지방선거 앞두고 이렇게 쇄신하려면은 빨리 단기간에 획기적으로 해야 되는데 또 그에 비하면은 조금 오늘 톤이 좀 만족스럽지 못했다라고 보는 시각도 당 안팎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또 현실은 장 대표나 지도부 입장에서 볼 때는 그렇게 확 바꿨을 때 올 또 다른 부작용과 혼란도 분명히 또 있거든요. 그거를 지도부가 컨트롤해 갈 수 있느냐 하는 것도 변수도 또 있기 때문에 여기서 방향이 다시 또 턴하지만 않는다면은 이 방향으로 계속 가고 또 새로운 실천 방안을 내놓고 또 그걸 실행으로 옮기고 하면은 저는 앞으로 지방선거 때까지 당의 진로에 대해서는 조금 낙관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윤리 구성 문제라든지 이런 몇몇 사안들에 대해서 조금 또 오늘 기자회견 취지하고 다른 모습들이 보이니까 또 진정성의 의구심을 보이는 또 이 시각도 있고 한데 어쨌든 오늘 보여준 그런 당 쇄신 통합의 기조와 방향을 견고하게 그대로 쭉 밀고 나가고 좀 더 이제 속도를 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계엄에 대한 사과는 들어가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그 톤에 좀 아쉬움이 좀 있었다는 그 당내 기류도 있었던 것 같아요. 글쎄요, 이게 사과일까요? 저는 사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까? 그 당시 상황에 따른 잘못된 수단이라고 비상계엄과 내란을 잘못된 수단이라고 얘기했어요. 이건 매우 부적절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국민들이 느꼈던 충격, 우리 헌정 질서에 대한 위협, 그리고 국내외적 어떤 평가, 그리고 헌법재판소와 지금 여러 가지 그 법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 수사기관에서 그 헌법재판소의 판결, 그다음에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 등을 봤을 때 이것을 당시 상황에 그 부합하지 않는 잘못된 수단이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저는 사과라고 생각되지 않고 이게 저의 평가뿐만 아니라 보수 진영에 있던 조갑재 선생이라든지 또는 그 국민의힘의 김재섭 의원 같은 경우는 전혀 진정성도 없고 국민들에게 납득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아주 그 혹독하게 비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장동혁 대표가 그 핵심 또 포인트를 맞추고 있는 거는 당시 여당이 책임 있게 행동 못했다는 건데 결국은 국민의힘 여당이었던 국민의힘 잘못이고 국민의힘의 당시 지도부 그 당 대표 누구였냐면 한동훈 대표였거든요. 거꾸로 사과라는 틀을 쓴 형태로 해서 이후에 이뤄질 윤리를 통한 한동훈 대표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묻기 위한 밑자락을 깐 것에 불과한 것 아니냐. 좀 혹독하게 평가하면 그렇게밖에 보이지 않는 전혀 사과 아닌 사과. 그다음에 이 한동훈 대표를 겨냥한 사과인 것 아니냐. 한동훈 대표를 겨냥한 사실상 사과의 외피를 쓴 모양새로밖에 평가할 수 없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굉장히 좀 그 비판의 날을 세우셔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어쨌든 이제 평가가 이제 많이 갈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민주당 상황을 보면 오는 11일, 그러니까 일요일이 되겠네요. 일요일에 큰 이벤트가 열리게 되겠습니다. 최고위원 그리고 이제 원내대표 선출을 하게 되는데 바로 이 상황에 따라서 당내 구도가 많이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고위원 선거는 유동철 후보 사퇴로 2대2 명청으로 불리는 그런 이제 구도가 됐고 원내대표 선거는 아직 뚜렷하게 치고 나가는 그런 후보가 없이 혼전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정청래 대표의 재신임 투표 성격이 짙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이번 보선. 글쎄 이게 참 예측하기 어려운 구조인 것 같습니다. 다만 어쨌든 이게 그 뭐 친명, 친청 이렇게 명청 대결을 보긴 좀 그렇고요. 지금 다 이재명 대통령과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함께 하는데 그 과정에서 정청래 대표와 함께 갈 거냐 아니면 정청래 대표에 대한 견제를 할 거냐 이것으로 좀 갈리는 것 같아요. 아마 이 결과에 따라서 아마 어떤 형태든 2대1이 될 것 같은데 최고위원 3명 중에 2대1이 될 거고 또 원내대표가 어떤 그 성향의 사람이 될 거냐 하는데 원내대표는 제가 보기에는 뚜렷하게 어떤 정책성이 강한 사람이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네 분 다 그다지 그 뚜렷하게 친명도 아니고
뚜렷하게 그 정청래 대표에 대해서 뭐 견제 또는 뭐 정청래 대표한테 무조건 따라갈 것처럼 보이지 않는 모양새이기 때문에 네. 이번 구도 자체는 원내대표는 다분히 약간 중립적인 누가 되든 간에 중립적인 성격 인물이 될 것 같고 다만 최고위원 선거 결과가 어떤 형태로 2대1이 되느냐에 따라서 다소간에 만약에 정청래 대표에게 유리한 2대1이라면 자연스럽게 정청래 체제에 힘이 좀 실릴 거고 네. 반대의 경우라면 아무래도 최고위원회에서 정청래 대표가 어떤 입장을 관철시키는 과정에서 다소 그 조금 삐거덕거리는 소리가 좀 커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원내대표 어떤 후보 뭐 예측은 여쭤보지 않겠습니다. 넉 달 전에도 같은 질문 드렸는데 가장 어렵다고 말씀을 해주셨고 권리당원 20% 그리고 당내 의원 80% 이런 비율로 예, 그렇습니다. 선출이 되는 거죠. 예, 어떻습니까? 권력이란 거는 굉장히 위험한 물건이라 가지고 특히 정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그 나라 네. 또는 정당, 정치 조직 안에서는 그 더 위험도가 큽니다. 지금 요 지난번에 전당대회도 그렇고 지금 이 보궐선거하고 네. 원내대표 최고위원 보궐선거도 어쨌든 이 양상은 명청 대결 구도로 양쪽 대표 선수들이 나오고 또 친명 쪽에서는 유동철 후보가 사퇴할 정도로 네. 그 결과에 대해서 강한 지금 의지를 집착을 좀 보이고 있거든요. 예.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장기적으로 보면 청와대 입장에서 이재명 대통령 쪽 입장에서 당을 친청계에 넘겨줘 버렸다 하면은 이제 레임덕이 빨리 올 수 있는 위험성이 있고 거꾸로 친청계 입장에서 그 당권을 놓아버리면은 그쪽의 정치적 미래가 굉장히 어두운 상황이 될 수도 있어서 네. 양쪽 다 겉으로는 점잖게 하지만은 내부적으로는 굉장히 예민한 지금 대립 구도가 형성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즉 권력이 좀 위험하다고 한 거는 우리 당의 경험이 네. 이게 당이 그 대통령 집권 여당일 때 그 집권세가 그 집권하고 있을 때 청와대가 장을 장악해서 정황적 체제로 가도 문제고 네. 청와대하고 당이 거꾸로 가도 또 문제거든요. 저희는 그걸 두 번 다 경험했는데 박근혜 대통령 때도 청와대는 친박인데 이 당은 비박이었거든요. 네. 거기 결국 끝은 거기서부터 충돌이 시작돼 가지고 나중에 결국 탄핵으로 끝나버렸고 윤석열 대통령 때도 뭐 대통령실은 친윤인데 당은 이준석 대표 체제 그 갈등이 끊임없이 축출하고 이러다가 결국 끝은 또 탄핵으로 가버렸고 네. 그만큼 어려운 거기 때문에 그래서 뭐 저희 당이 아니라서 그냥 저희는 지켜보는 입장일 뿐이지만은 굉장히 좀 위태한 요소들이 지금 잉태돼 가고 있다는 그런 느낌이 들고 뭐 제일 좋은 거는 정치력을 발휘해서 어느 체제로 가든 국민들이 걱정 안 할 상황으로 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네. 야당의 입장에서 볼 때는 어느 지도부가 들었든 간에 친청이 되든 친명이 되든 좀 야당을 좀 인정하고 소통하고 네. 좀 야당의 정치 역할을 인정하고 서로 그 협의하고 하는 그런 상생할 수 있는 지도부가 들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인데 친명 친청 다 뭐 그런 건 별 관심 없는 것 같아서 네. 좀 걱정입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의 오는 11일 최고위원 선출 그리고 원내대표 선출 정청래 2기 숙제는 위기 수습과 그리고 오는 6월에 지방선거에서 승리일 텐데 어쨌든 내부적으로 굉장히 예민하게 민주당 상황이 돌아가고 있다 평가해 주셨습니다. 오늘 정치회전 이제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홍익표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혜진 전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오늘의 정치 현안 살펴봤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국회 라이브 6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